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혼의 이유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남자친구의 민낯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의 일만 생각하면 솔직히 지금까지도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황당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선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노력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처럼요. 부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항상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TV 속 드라마에나 나올 것 같은 이상적인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은 젊은 시절에 연애 결혼을 하셨었는데 언니를 낳은 이후로 남자아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렵게 저를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언니의 나이 차이가 5살이니 제가 태어나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지 알만했죠. 비록 기다리던 남자아이는 아니었지만 제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정말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아빠,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내 식구가 사는 집에는 웃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일단 저희 아빠가 엄마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자연히 저희에게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해졌고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집에서 자란 자식은 평균보다 행복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유방암에 걸리시게 되었거든요. 잘한다는 병원과 전국의 온갖 명의를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음식을 다 먹으며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아프지 마. 엄마 괜찮아. 미안해, 지연아. 아빠랑 언니 말 잘 듣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알았지? 엄마, 지희야, 동생 잘 부탁해. 엄마 대신에. 그때는 죽음이라는 걸 온전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매일 아파서 누워있는 엄마를 보는 게 낯설었을 뿐이었죠. 엄마는 참 산책을 좋아했었거든요. 마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견주처럼 언니와 저를 각각 두 손에 잡고서요. 그게 사실은 산책을 좋아하는 엄마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끌려다닌 것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추억마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싶더라고요.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던 그 1년 내내 아빠는 잘 웃지도 않으셨습니다. 한창 사춘기가 왔어야 할 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들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1년간의 짧은 투병 생활을 한 끝에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언니의 나이가 15살이었고 제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죠.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엄마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술 냄새나. 지연이, 네 방에 들어가. 아빠, 나 배고픈데. 거기 과자 있잖아. 그거 먹어. 아빠는 한동안 내내 술로만 하루를 보내셨어요. 맨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코를 찌르는 독한 소주 냄새에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운 언니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곤 했습니다. 밖에 나가자고요.
그러면 언니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잠바를 걸쳐주고 함께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하던 것처럼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죠. 밖에 나가서 언니가 모아두었던 용돈으로 사주는 빵이나 아이스크림 따위를 입에 물고요. 저는 종종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고는 했습니다. 언니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는요. 하지만 언니가 화장실이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숨죽여 우는 걸 저는 자주 목격했었죠. 그렇게 저희 식구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나름의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슬픔이 언제나 끝나게 될지 알지 못한 채로요. 하지만 적어도 아빠의 슬픔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1년쯤 더 지나서는 그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하냐고요. 쥐야. 진짜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때 언니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격렬하게 대들며 싸웠어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도 저는 처음 보았었죠. 언니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사랑했던 사람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요. 처음에 아빠는 그런 언니를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그 노력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니나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엎을 수 있는 결혼도 아니었으니까요. 뭐가 어찌 됐건 결국 저희 아빠는 거창하게 결혼식까지 올리며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새엄마에게는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 저희 언니보다도 1살 더 많았고요. 그렇게 5명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야만 했죠. 아빠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학교를 갔다 돌아올 때까지 저는 새엄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나마 아빠가 있을 때면 새엄마는 저나 언니에게 말을 걸어주었지만 아무도 없었을 때는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대답 한 번 없이 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빵을 내어주거나 컵라면을 끓여주고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새엄마는 참 냉정하고도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안방에서 나오질 않아서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고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언니랑 제가 아빠의 재혼을 반대해서 그래서 새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은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 있잖아. 새엄마는 우리를 왜 싫어할까? 그게 왜 궁금해? 나도 싫어하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싫어하나? 우리가 싫다고 해서? 아니면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가? 왜?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그냥 새엄마가 오빠한테는 맨날 웃어주길래 궁금해서. 새엄마가 들어와서 저에게 하는 걸 본 언니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죠. 엄마 대신에 언니가 많이 사랑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그게 부러운 감정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학교 앞에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친구들의 엄마를 볼 때나 길에서 엄마랑 손을 잡고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면요. 하지만 그 말을 했더니 언니가 너무 슬퍼하길래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를 않았을 뿐이었죠. 나는 언니만 옆에 있으면 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나도 우리 지연이만 있으면 돼. 언니가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언니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엄마 대신 해주겠다는 그 약속처럼 저희 언니는 제 엄마도 되어주고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도 되어줬어요. 가끔씩은 제 친구들이 넌 어떻게 그렇게 언니랑 친하냐고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은 언니랑 한 집에서 매일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한다면서요. 언니랑 저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언니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려고 했거든요. 중학교 가서는 사춘기가 와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되는 제 변덕도 투정도 다 받아줬고요. 그때는 언니도 고작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이나 버는 대학생일 뿐이었는데 그 돈을 모으기만 하면 저를 위해서 쓰고는 했었죠. 대학생이면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사고 싶은 옷도 화장품도 많았을 거고요. 그런데 언니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저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다는 걸, 먹고 싶다는 걸 다 사주고 나서야 그 다음이 언니 차례였죠. 철없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빠는 거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란하고 정이 깊었던 부녀 관계는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아마도 제 인생에 언니가 없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아이는 언니 덕분에 남들처럼 사랑을 배우고 엄마 없이도 밝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니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어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어느덧 저도 성인이 되었고 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을 해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밥벌이를 하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언니는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다며 농담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를 볼 때마다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불안하게만 했었다고요. 회사원으로 무사히 사회생활을 시작하고도 또 몇 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저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사로 인해서 잠시 쉬고 있었던 영어회화 스터디 모임을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영어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터라 아무리 바빠도 영어 공부는 꼬박꼬박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언니랑 함께 살던 집을 이사하고 나니 원래 나가던 스터디 모임 장소와는 너무 멀어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새로운 회화 스터디 모임을 찾아야만 했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가게 된 모임의 멤버들은 무척이나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주변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는 성격이라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었고요. 모임에서는 새로 충원된 멤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 기존 멤버를 한 명씩 붙여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 말고도 새로 들어온 기수의 멤버들 모두가 같았죠. 그때 제 멘토가 되었던 사람은 저와 나이가 같았던 직장인 남자분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워낙 부침성이 엄청 좋고 말도 잘하던 사람이라 그 많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아있던 분이었어요. 제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인데도 말이에요. 지연 씨, 과제는 매주 일요일 자정마다 카페 게시판에 새로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일일 과제랑 주간 과제가 있으니까 구분해서 답글 달기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위기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사실 회화 스터디를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여기가 제일 좋아서 정착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업무 때문에 계속 영어를 쓰셔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절실하다 할까요? 성우님도 업무 때문에 필요하신 거예요? 네, 저도 회사에서 필요해서요. 아, 그런데 성우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리감 느껴지는데요. 그냥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동갑이던데 이참에 편하게 서로 말 놓을까요?
어찌나 친화력이 좋기도 한지. 저희는 그날 모임에서 분명 처음 만났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서로 말도 트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한 사이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벌써 이렇게까지 친해져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회사에서 영업부서에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래서인지 대화를 하면서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동갑이어서 조금 더 편하기도 했을 테고요. 어쨌든 새로 생긴 친구 덕분에 저는 새로운 모임에도 금방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영어를 훨씬 잘해서 제가 도움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모임이 없을 때도 친하게 연락을 하다 보니 저희는 생각보다 깊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별 시답잖은 이야기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진 매일을 연락을 주고받으니 연락이 없는 날에는 오히려 왜 연락이 없는지 궁금하기까지 했고요. 너 왜 어제는 연락 안 했어? 아, 나 어제 정신이 너무 없었어.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3차까지 회식하고 집에 가자마자 뻗어서 잤거든. 혹시 내 연락 기다린 거야? 뭘 기다리기까지. 너 없으면 과제 물어볼 사람 없어서 생존 확인한 거야. 뭐야? 서운하네. 나는 너 연락 없으면 뭐 하는지 궁금했는데. 농담처럼 하면 농담으로 지나갈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날은 어쩐지 분위기가 꼭 고백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깨달았죠.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대략 2주쯤 지나서 듣게 된 이야기였지만 사실 그게 고백이었다더라고요. 본인도 엄청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퇴근하고 매번 모임 나오려면 힘들지 않아? 한 번을 안 빠지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안 빠지잖아. 나야 뭐 요즘은 칼퇴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러지. 거기다 우리 회사 있는 동네에서는 스터디 장소가 가깝잖아. 자기는 그래도 카페에서 거리가 꽤 되던데. 괜찮아. 다른 모임에 나갈 때는 지금보다 더 멀리까지 다녔었어. 그것보다 언니한테 좀 미안하지 뭐. 마감 맡겨두고 매번 나 혼자 나오니까. 3년 전 저는 그동안 다니고 있던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카페를 차려서 운영 중이었고요. 원래 언니는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언니가 디스크 수술을 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나오게 되었었거든요. 다행히 반년 정도 쉬면서 천천히 회복은 되었지만 다시 치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치과 일이 허리를 계속 숙여야 하는 일이다 보니 디스크가 재발할 수 있다고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치과를 나오려니 다른 경력이 없어서 고민하는 언니를 보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었죠. 언젠가는 돈을 모아 퇴직을 하고 카페를 차리는 게 원래 언니의 꿈이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막연히 그러고 싶다는 생각은 해왔었고요. 계획보다 시기가 조금 더 많이 당겨지기는 했지만 어차피 하게 될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차린 카페였습니다. 다행히 언니가 그동안 공부는 많이 했었더라고요. 일하는 틈틈이 바리스타 자격증과 제과 기능사 자격증도 진작에 따두었었고요. 워낙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전국을 돌면서 특색 있다 싶은 카페랑 카페는 다 가보는 게 언니의 거의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죠. 그래서인지 카페를 차린 초반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1년쯤 지난 후부터는 언니가 만든 커피 레시피와 디저트가 입소문을 타고 크게 인기를 얻었고요. 덕분에 최근에는 카페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었죠. 와, 근데 진짜 언니가 대단하시다.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 그때 가보니까 카페 인테리어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쁘던데? 응, 예쁘지? 우리 언니가 그쪽으론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인테리어도 나랑 같이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거의 다 언니 의견대로 한 거야. 소품 같은 것도 다 언니가 직접 고른 거고. 그러니까 나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기 카페가 땡땡 동네 맛집에 추천 검색으로 뜨더라고? 그것도 우리 언니 작품이지 뭐. 그날 내가 먹었던 디저트 진짜 맛있었어. 시그니처 커피도 내가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고, 집에 가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니까? 연애를 시작하기 며칠 전쯤, 남자친구는 우연히 저와 언니가 아는 카페에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근처를 지나가는 길이라길래 잠깐 들르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이었죠. 별 생각 없이 왔다가 카페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개인 카페라고 해서 그냥 소소하게 하는 곳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요. 나랑 동갑인데 이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라니 너무 대단하고 멋지다. 아니야, 뭘 또 대단하기까지 해. 말이 사장님인 거지 그냥 자영업자잖아. 가게 알바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 알바는 주말에 쉬기라도 하지. 나는 주 6일 나가서 일하잖아. 그거야 자기가 일 욕심 있으니까 그런 거고, 주변에 보니까 카페 차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열에 아홉은 적자라서 문 닫는다던데, 그런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거지. 엄청 띄워주네. 평가에 여자친구 가산점이 엄청 후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여자친구 점수 빼고도야. 생각할수록 신기하네. 스터디 모임에서 하는 것만 봐도 야무지고 똑부러지게 일할 성격 같기는 했는데. 그 뒤로 남자친구는 한동안 저만 보면 신기하고 대견하다며 칭찬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어릴 적에 엄마에게 들었던 칭찬 이후로 제일 칭찬을 많이 들었던 순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어쨌든 남자친구에게서 인정받는 기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비단 꼭 저여서가 아니라 남자친구는 원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이나 특기를 보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칭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말을 잘 갈아서 하는 편이라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게 할 말들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려는 저와 연애를 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데이트를 할 때면 참 저와 잘 맞는다 싶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센스도 있고 제 기분도 잘 살피는 편이었거든요. 저희 둘 다 외향적인 성격이라 평소에는 조금 빡센 코스로 실외 데이트를 하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말하지 않아도 눈치껏 알아서 카페나 영화관처럼 앉아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코스를 변경하더라고요. 나 저번에 말했던 곳 가고 싶은데 경주에 그 유명하다는 그 카페. 아, 사진 보여준 곳? 근데 경주까지 운전하려면 자기가 너무 피곤하겠지? 피곤하겠지. 그래도 무조건 가야지. 자기가 가고 싶다는데. 심지어 데이트는 언제나 제 위주였습니다. 데이트 취향이든 컨디션이든 가고 싶은 곳이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요. 제가 면허는 있었지만 장롱 면허라서 도로에 나가는 게 아직 서툴렀거든요. 장거리 운전은 더더욱 무리였고요. 그래서 멀리 나가고 싶을 때는 무조건 남자친구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곳이 많은 여자친구의 취향을 맞춰주느라 거의 매주 주말을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도 싫은 기색 한번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보고 있던 저희 언니가 감탄을 다 할 정도였죠. 어쩜 그렇게 한결같냐면서요. 그것도 다 애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언니의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저도 좋은 여자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늘 생각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남자친구가 더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자기 일에도 언제나 성실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와 그렇게 멀리 놀러 갔다가도 다음 날이면 지각 한 번 없이 회사에 정시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다 차가 막히는 바람에 저까지 집에 데려다주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본인 자취방에 도착을 했는데도 말이에요. 서너 시간 남짓 자더라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각이나 조퇴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네 남자친구 오늘도 출근했대? 걔는 피곤하다고 출근 안 하고 그럴 사람 아니야. 대단하다 진짜. 운전도 안 하고 조수석에서 쉬다 온 너도 이렇게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하품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지금도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더 힘들지 언니? 그 정도 성실함이면 성은이는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사업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 동생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너랑 데이트하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성은이 정도는 되어야지 너를 감당하지. 그치? 나도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토요일에만 놀아야겠다. 회사 나가는 사람한테 약간 미안하긴 하네. 언니는 카운터에서 온종일 하품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득 새삼스럽게 저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1년 반을 넘어 저와 지금 같은 패턴으로 만나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운전만 하면 다행이지 주말에는 점심 먹으러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배가 고플 거라며 차에서 먹을 김밥도 미리 사오고 간식거리도 챙겨 놓는 게 다 남자친구의 몫이었어요. 저는 카페에서 내린 커피나 빵을 약간 챙기는 게 고작이었는데 말이에요. 참 어디 가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단점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지금처럼만 쭉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의 연애는 순탄했어요. 반년쯤 더 지나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갑자기 이렇게 조퇴를 했다고? 그냥 컨디션이 좀 별로라서 쉬고 싶었어. 어제는 지각도 했다며. 어디 아파? 아니야, 아프긴. 그리고 어제는 술을 좀 마시고 잤더니 알람 소리를 못 들은 거야. 어느 순간부터인가 남자친구가 조금 많이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꾸 그전까지는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반복했었거든요. 지각을 한다든가 아프지도 않은데 조퇴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제가 말했던 것들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예사였고 뭐에 쫓기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짜증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보통 때는 그렇게 느긋하고 긍정적이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혹시 무슨 일 있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요새 왜 이렇게 매사가 의욕이 없어? 정신도 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래.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처음에는 제 물음에 그런 적 없다며 딱 잡아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몇 번을 더 집요하게 캐물었더니 결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식으로 돈을 좀 날렸어. 주식? 얼마나 잃었는데 그래? 한 2천만 원 정도. 뭐? 남자친구가 가끔씩 주식을 한다는 건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자주는 아니었지만 요즘 어떤 주식이 좋다더라. 내가 수익이 좋은 편이다. 주식 시작한 뒤로 항상 빨간불이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는 했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로소득만으로는 큰돈 벌기가 힘들다면서요. 저한테도 가르쳐준답시고 본인이 샀던 무슨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기만 했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어쨌든 저에게 저런 소리를 할 정도로 자신만만하던 남자친구였는데 글쎄 돈을 저렇게나 많이 잃었었다니 저도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놀란 제 얼굴을 보면서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다 듣고 나니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했었는지를요. 그 뒤로 저는 한동안 데이트비를 죄다 부담하며 남자친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도 의욕이 없어 하길래 기운을 좀 내라며 남자친구가 갖고 싶어 했던 신형 태블릿에 비싼 가방도 선물해 주었고요. 아무 기념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저는 기뻐하는 남자친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주식도 맞는 사람이 다 따로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는 기운 좀 내고 주식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이렇게 한 번쯤 돈을 잃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 경험이라고 얘기해 주었죠. 이미 선물에 정신이 팔린 남자친구는 입이 귀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다시는 주식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앞으로는 회사만 열심히 다니겠다고요. 저는 그거면 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 후로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고 다시 회사를 열심히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씩 통장 잔고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씁쓸한 표정을 짓기는 했지만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나 또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벌써 2년을 넘게 햇수로는 무려 3년을 만나고 있었어요. 저희도 벌써 3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에게도 뜻깊은 해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올해 결혼 준비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서로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함께 맞는 새해도 남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의 데이트 패턴도 서서히 바뀌어 갔어요. 그전까지는 서울 근교에 나가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주변에 먼저 결혼했던 친한 지인들을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경험자들의 조언과 충고도 미리 전해 듣고 싶었고요. 와, 무슨 결혼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일이 많지? 나 아까 선배 이야기 듣는데 깜짝 놀랐어.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내 친구들도 귀찮아서라도 결혼은 2번은 못하겠다더니 그게 이런 뜻이었나 봐. 겨우 웨딩홀을 조금 보러 다니고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이런저런 상담 조금을 받아보았을 뿐이었는데 저희는 벌써부터 진이 다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정신이 없고 할 일이 많을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부쩍 남자친구가 농담 같은 이야기를 자주 던졌습니다. 본인 친구가 부잣집에 장가를 가서 셔터맨을 하고 있다고요. 자기도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내조하고 싶다며 카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매니저는 안 필요하냐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농담으로 받아쳤죠. 그런데 그 말을 몇 번씩 반복하는 걸 들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대꾸를 하지 않자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조금씩 문제의 조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대망의 그날은 미세먼지들로 날이 무척이나 흐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자친구를 만나 밖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은 뒤 저희는 카페에 와서 종이와 펜까지 꺼내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보아두었던 신혼집이랑 결혼 후 돈 관리 문제를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신혼집을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우리가 저번에 보고 왔던 그 집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주차 공간이 너무 불편하지 않아? 너무 오르막이기도 하고. 나야 어차피 차 타고 다니고 자기도 내가 태워서 다닐 건데 뭐. 마을버스도 집 앞까지 다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다른 집은 같은 금액대에 비해서 너무 좁아. 그래? 그럼 일단 다음 주까지만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나는 각자 관리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주제라서 저는 그전까지와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는 솔직히 돈 관리는 각자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에이, 각자 관리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 돈 모으려면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게 낫지. 그런가? 그래서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나는 내가 하고 싶기는 해. 나 잘할 자신 있어. 계산도 잘하잖아. 남자친구가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러기에는 전에 주식으로 날렸던 돈들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대신에 저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서로 돈 모은 것부터 오픈하고 이야기할까? 신혼집 예산 세우려면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 남자친구는 조금 망설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종이에 각자 현재 모아둔 예금, 주식, 적금 등의 금액을 써서 펼쳐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이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연봉을 알고 있었는데 나이와 연차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모았어야 했다는 예상 금액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없이 의아한 얼굴이 된 저를 본 남자친구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나 주식으로 2천 날렸잖아. 아니, 그것까지 감안하고도 너무 적은 금액 아니야?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어? 미안해. 나 사회 초년생일 때 한동안 돈 쓰는 재미에 들려서 월급 받는 대로 거의 다 쓰기만 했었거든. 그래, 어릴 때야 그럴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자기가 돈 관리하고 싶다며 이래서 할 수 있겠어? 이제는 절대 안 그러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글쎄, 썩 믿어온 답변은 아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결혼 후 한동안은 각자 돈 관리를 하다가 1년쯤 지나서부터 결과를 보고 더 잘 관리를 한 사람이 도맡아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약간 삐진 얼굴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1년쯤 지나서는 남자친구에게 경제권을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하는 걸 봐서 기간도 더 줄여줄 의향도 있었고요. 다만 그 이야기를 하자 하는 건 약간의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저희 둘 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함께 책임을 져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는 공동명이지?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언니 명이야. 뭐라고?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참에 이야기를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남자친구가 예상외로 너무 놀라서 되묻더라고요. 이 카페가 언니 거라고? 그럼 사장이 언니였어? 어? 아니, 명의는 언니로 되어 있긴 한데, 하기는 나랑 같이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명의자가 언니라며.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하도 커지는 바람에 순간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직원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쪽을 돌아보았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 목소리 좀 낮춰. 내가 지금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럼 넌 그냥 알바였던 거야? 지금까지 나 속인 거냐고. 하도 흥분을 하는 바람에 자리에 엉덩이까지 들썩거리면서 저 난리를 치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아예 다른 인격체가 나오기라도 한 것처럼 돌변을 하더라고요. 누가 속였다는 거야? 나도 사장 맞다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이럴 일이야? 기가 막히네. 뭐 이런 뻔뻔한 게 다 있어. 방금 뭐라고 했어? 뻔뻔하다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저에게 남자친구는 이제 침까지 튀겨가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돈을 못 모았느니 어쩌니 하더니 쥐는 사장도 아니고 알바 주제 어디서 훈계질이야? 말 다 했어? 아니, 더 남았어. 알바인 거 진작에 알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겠냐? 그러면서 당장 파혼하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어디 더 해보라는 심정으로 팔짱을 끼고 그 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 인간은 분을 삭히지 못하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서성이면서 화를 냈고요. 와, 진짜 미친 게 맞는 것 같긴 하네. 방금 뭐예요? 테이블을 정리하면서 이쪽을 보고 있었던 카페 직원 하나가 그 인간의 곁을 지나가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걸 또 귀가 밝은 그놈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요. 그러자 직원은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웃고 있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곧 남자친구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사장님 맞다고요. 이 카페 명의는 큰 사장님 건데 카페 차린 돈은 작은 사장님 돈이에요. 뭐라고요? 직원의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명의만 언니 걸로 되어 있었지 온전히 제 돈이 들어간 카페였거든요. 사실 저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주식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경제학과 수업을 따라 들을 정도로 주식에 미쳐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냅다 파는 스타일인데 이상하게 그때는 주식이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하루 온종일 주식 생각만 하고는 했었죠. 그러다가 결국 그 노력이 빛을 본 건지 주식으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과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를 종합해서 급등주에 투자에 시기를 잘 탄 것도 있었고요. 이건 정말 된다 싶은 생각에 언니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내서 투자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거둔 수익으로 대출을 갚았고 그걸 몇 년을 반복한 끝에 모아두었던 돈으로 카페를 차릴 수 있었던 거였죠. 카페를 언니 명의로 해둔 건 어릴 때부터 언니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종의 제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카페를 차린 이후로는 전 안정적으로 배당주에만 투자해서 소소하게 돈을 버는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주식을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도 단지 귀찮아서였고요.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 인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에게 흥분을 해서 목소리가 커졌었다면 이제는 다른 이유로 목소리가 커져 있었죠. 지연아, 내가 방금 했던 말은 그게 아니라. 처음에 그 인간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싸늘한 제 얼굴을 보고는 나중에는 자기가 착각을 했다며 미안하다고 빌기 시작했죠. 아주 오열을 하더라고요. 마침 언니가 없는 게 다행이었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촌극을 카페 직원들과 손님들이 본 것도 모자라서 언니한테까지 대공개할 뻔했으니까요. 제가 제일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날부로 당연하게도 저희는 파혼을 했습니다. 그 인간이 원하던 대로요. 나중에 이야기를 전해들은 언니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언니도 충격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제가 상처받았을 것이 걱정되어서 계속 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저대로 충격의 나날들을 한동안 보내야 했죠. 하지만 곧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너무 오래 힘들어하기에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더는 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도 그 인간은 몇 번이나 더 카페로 저를 찾아와서는 비일고 매달리고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를 설득하려고 별소리를 다 해보고 받지도 않을 꽃다발이며 선물을 사오기도 했고요. 포기를 했는지 그 뒤로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날 있었던 카페 손님들 단골이었는데 다시 찾아오면 케이크라도 대접해야겠어. 웬 민폐야 진짜? 아니, 에피소드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못 살아. 하긴 나 같아도 친구들한테 바로 전화했다. 오늘 카페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아냐고. 저는 이제는 농담처럼 그때의 일을 종종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언니도 어이가 없는지 웃으면서 제 말을 받아주기도 하고요. 좋은 일은 좋은 대로, 또 나쁜 일은 나쁜 대로 모두가 교훈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결혼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늦지 않게 빠져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반대의 경우가 되었다면 제 미래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끔찍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